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넘어서도 여전히 어떤 기대를 붙잡고 산다면 그 기대는 결국 당신을 외롭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형제에 대한 기대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서로 잘 지내던 형제들이 부모가 떠난 뒤에는 낯선 사람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멀어졌다고, 재산 때문에 싸운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은 불을 붙이는 성질일 뿐이고 이미 마음속에는 오래된 불씨가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존재가 그 위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말없이 균형을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잘났든 누가 덜했든 부모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어도 참고 넘어갑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랬을 것입니다. 생일이면 연락이 오고 명절이면 얼굴을 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만들어준 평온이었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을 끝까지 숨길 수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을 뿐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한마디가 마지막 선이 되고 마지막 울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짧아지고 딱딱해지고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던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안에도 말하지 못한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더 했다는 마음, 내가 참았다는 기억, 내가 손해봤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조용히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터져나옵니다. 왜 나만 해야 하느냐? 너는 늘 그랬다는 말, 그 한 문장이 형제를 남처럼 만듭니다. 피는 이어져 있어도 마음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시작되는 형제의 변화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던 결과라고,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혼란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공통된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늙어서 혼자가 될까 두렵고, 늙어서 가난해질까 두렵고, 늙어서 존중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형제를 붙잡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마지막 남은 울타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클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형제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이 질문을 피하면 당신은 계속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마주하면 당신의 눈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형제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시작은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관계의 끝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형제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피가 이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상황과 역할로 유지되는 관계라는 것을 당신이 어릴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부모의 자식이었습니다. 당신의 형제도 부모의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평등한 자리입니다.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부족한지는 그 자리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앞에서는 모두 같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당신이 조금 서운해도 부모를 생각해서 참고 넘어가고 형제도 마찬가지로 멈추게 됩니다. 그 선이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선이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것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믿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선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균형을 만들고 그 균형이 관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떠나는 순간 그 균형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형제는 더 이상 같은 자식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당신의 형제도 자신의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넘기던 말도 이제는 이해관계가 걸린 말이 됩니다. 당신은 배우자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고려해야 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삶을 가진 두 사람이 됩니다. 이 변화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관계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는 형제니까 예전처럼 지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현실은 변했는데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했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말합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뀐 것입니다. 역할이 바뀌면 기준도 바뀌고 판단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당신도 그 변화 안에 있습니다. 당신 역시 예전과 같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변화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변화만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저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도 변했고 상대도 변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관계는 계속 어긋납니다. 당신은 과거를 기준으로 말하고 상대는 현재를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고 감정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꼭 말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기업뿐입니다. 부모가 만들어주던 그 균형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를 과거의 형제가 아니라 지금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다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이 생기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형제를 이해하려 하기 전에 먼저 이 변화를 이해하십시오. 역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뀐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사람들이 잘 말하지 않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장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 장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분명히 그 장부가 존재합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 누가 더 자주 찾아왔는지, 누가 더 오래 곁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일부러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에 따라 바뀌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실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감정대로 기억합니다. 당신이 서운했던 순간은 더 크게 남고 당신이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낀 장면은 더 깊이 각인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했다고 느끼게 되고 상대는 실제보다 덜 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은 마음속 장부는 점점 균형을 잃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 장부가 닫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는 굳이 그것을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 장부는 갑자기 열립니다. 상속 이야기나 장례 준비나 집을 정리하는 일처럼 감정과 현실이 동시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면 그동안 덮어 두었던 기록이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 더 많이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말하느냐? 나는 그때 혼자 감당했는데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서로의 장부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장부에서는 당신이 더 많이 했고 상대의 장부에서는 상대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 상황을 보며 공정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생각만 할까? 왜 저 사람은 사실을 왜곡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곡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중심으로 기억을 정리합니다. 자신이 느낀 감정을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더 힘들었다고 믿게 됩니다. 이 믿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장부가 이미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장부를 들고
형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부를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싸움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끝이 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부를 펼치는 순간관계는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들어오면은 따뜻함은 사라집니다. 이해는 줄어들고 비교와 판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당신은 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장부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무겁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 장부를 들고 있는 한 당신은 계속 과거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당신의 현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장부를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들이 가볍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부를 계속 붙잡고 있는 한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어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 장부를 내려놓는 순간 상대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에게 새로운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이상 계산으로 반응하지 않고 조금 더 가볍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자유를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는 당신에게 비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당신도 아마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나 묘한 거리감을 느낀 적이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비교라는 보이지 않는 흐름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이 비교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기준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누구나 자식이기 때문에 비교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누가 더 잘 살든 누가 덜 성공했든 결국은 같은 자식이라는 틀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작은 비교가 생겨도 그것이 관계를 깨뜨릴 정도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난 뒤에는 그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형제는 서로를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비교는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 당신은 상대를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 하고 상대도 당신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학업, 직업, 소득, 집의 크기, 배우자, 자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비교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를 통해 생기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상대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더 낮추고 어떤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여기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형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의 경쟁 대상이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따뜻함을 잃고 긴장 속에 들어갑니다. 당신도 모르게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저 말이 나를 낮추는 것 아닌가? 저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사실보다 감정을 더 크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아무 뜻이 없는 말도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비교는 당신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당신의 기준은 당신이 아니라 상대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기준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의 위치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당신은 평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비교를 멈추려고 애쓰기보다 비교가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가 비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지금 이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비교의 뒤에는 대부분 두려움이나 부족함에 대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상대를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는 당신이 이 변화를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비교에서 벗어난 시선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당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계는 그 변화 위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마음이 가장 크게 흔들립니다. 바로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형제와의 관계를 단순히 둘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더 이상 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들도 당신의 선택과 결정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와의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정말 당신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족을 함께 떠올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편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택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매우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가 저쪽을 더 배려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더 양보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당신은 그 질문 앞에서 쉽게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형제라는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느낍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당신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대화를 바꿔놓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으로 나누던 대화가 이제는 점점 계산과 판단이 들어간 대화로 변합니다. 당신은 무심코 말의 수위를 조절하고 상대의 반응을 계산하게 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협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됩니다. 나는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 변화가 관계의 온도를 낮춘다는 사실입니다. 따뜻함 대신 긴장이 들어오고 이해 대신 조건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당신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상대의 말 속에 숨은 의도를 찾으려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마음은 점점 더 피로해집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피로는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당신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형제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가족 책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려 할수록 당신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당신은 매번 흔들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에 따라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준이 생기면 당신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먼저 지키십시오. 당신의 가족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것이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도 그 위에서 가능한 만큼 유지하면 됩니다.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면 결국 당신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이 맺는 모든 관계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금 더 깊은 마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형제와의 갈등을 겉으로 드러난 사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두려움입니다. 당신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때 마음속에는 아주 조용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나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울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붙잡는 것이 형제입니다. 피가 이어져 있다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 같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는 결국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커질수록 현실과 부딪힐 때의 충격도 커집니다. 상대가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면 당신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관계를 단순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마지막 울타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정말 상대의 행동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기대 때문입니까? 이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피하면 당신은 계속 같은 감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대가 클수록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대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더 왜곡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는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도 각자의 삶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힘은 돈이나 지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중심에서 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상태,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형제와의 관계에 모든 기대를 걸었다가 결국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그 노력은 오히려 자신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형제를 붙잡는 대신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방향입니다. 건강을 돌보고 일상의 리듬을 지키고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작은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제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든 멀어지든 당신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말과 태도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불안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여유에서 나오는 말이 됩니다. 나는 당신이 그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당신의 남은 시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금 더 조용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형제 관계를 지키려 했습니까? 이 질문을 깊이 들여다보면 당신의 마음속에 오래된 습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참고 견디는 것이 옳다고 믿어온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물러서고 불편함이 생기면 스스로를 눌러왔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방식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내가 왜 늘 참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다시 참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에서는 피로가 쌓이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이 억눌려 왔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그때 관계는 갑자기 무너집니다. 당신은 그런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려 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면서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큽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시작하면 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태도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아야 관계도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선택이 나를 지키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경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당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은 경계를 세우는 것을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람은 서로를 지나치게 침범하게 되고 그 침범이 반복되면 결국 관계는 더 크게 무너집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힘들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 경계가 없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지만 그 양보가 계속되면서 스스로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나는 이 부분에서는 내 기준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놀랄 수도 있고 때로는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면 주변도 그 기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기준을 흔들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하고 다시 물러서면 상대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 관계는 조금씩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됩니다. 나는 당신이 이 변화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오래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할 때 그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금 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고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방법이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이 기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고 반복 가능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침묵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상대의 말이 당신의 마음을 건드릴 때 그 충동은 더 강해집니다. 그때 당신이 바로 반응하면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바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지금은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지켜주는 안전한 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음으로 나는 당신에게 말의 습관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없이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만들고 당신의 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짧게라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지킨다고. 나는 남의 말에 나를 흔들지 않겠다고. 나는 내 기준을 존중하겠다고. 이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반복은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형제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면 이미 머릿속에는 반복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당신을 계속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가 차갑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숨을 고르는 장면을,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당신이 차분하게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에는 당신이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켰다고. 이 장면을 매일 짧게라도 반복하면 실제 상황에서 당신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몸은 반복된 이미지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경계를 말로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속으로만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말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다고, 그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지금은 결정을 미루겠다고, 이런 문장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기준을 지켜줍니다. 이것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급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나는 당신에게 글을 쓰는 습관을 권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계속 안에서 쌓입니다. 하루에 몇 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그대로 적어보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한 문장을 적으십시오. 나는 이 감정을 내려놓는다고. 이 문장은 당신에게 정리를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돈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이 가장 쉽게 흔들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합니다. 즉시 대답하지 않는 것, 전화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결론을 미루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기록을 남기는 것, 이 간단한 규칙만 지켜도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작은 의식을 하나 권하고 싶습니다. 형제와 대화를 한 뒤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서 물 한 잔을 마시고 숨을 천천히 고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라고, 나는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온다고. 이 짧은 과정이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당신은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순함이 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들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관계도 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한 걸음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
그러나 막상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한 가지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올라오는 저항입니다. 당신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참고 맞추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멈추고 경계를 세우고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에게 낯선 일입니다. 마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이 힘들어도 그 길을 다시 선택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 안의 첫 번째 저항입니다. 나는 이것을 죄책감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거리를 두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단호해지면 가족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이 당신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길들여온 반응일 뿐입니다. 당신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감정은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삶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계를 세우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나쁜 일입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스스로를 해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항은 두려움입니다. 형제와 거리가 생기면 나는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생각은 매우 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두려움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삶의 끝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지막 끈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형제는 끈이 아니라 하나의 변수입니다. 변수를 끈으로 착각하면 당신의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진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당신의 일상과 건강과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단단해지면 관계의 거리와 상관없이 당신은 안정됩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항은 분노입니다. 나는 왜 참아야 하는가? 나는 왜 항상 양보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억울함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참고 살아왔는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돌아오지 않을 때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쏟아내면 관계는 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힘을 당신 자신을 지키는데 사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겠다고, 나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이 마음이 생기면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저항은 자기 의심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내가 너무 계산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항상 하나의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양보해야 사랑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양보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양보는 결국 원망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물러나는 이유가 사랑인지 아니면 두려움인지, 두려움이라면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상대의 반응이라는 벽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이 달라지면 상대는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너 변했다. 너 이기적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다시 흔들립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다시 무너지면 관계는 예전의 방식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며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 관계는 새로운 흐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 순간을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을 넘으면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이해했습니다. 관계의 구조도 보았고 마음의 흐름도 느꼈고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좋은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참고 견디고 맞추고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참는 사람이다. 나는 양보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당신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문장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이미 다른 단계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참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입니다. 관계를 붙잡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새로운 문장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내 기준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내 삶의 질서를 스스로 세우는 사람이다. 이 세 문장이 당신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중심이 생기면 당신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차갑게 말해도 당신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오해해도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가까워야 사랑이라고, 자주 만나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성숙한 관계는 적절한 거리에서 더 오래 유지됩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지키고 상대도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리,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만큼만 다가가고 무너지지 않는 만큼만 관계를 이어가는 선택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또한 당신은 이제 기대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평온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마움을 듣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당신이 지켜온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것이 말입니다.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거칠어지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짧고 단단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외로움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평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형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중심입니다. 누군가가 떠나도 당신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나는 내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바꿀 것입니다.